먼저 스트러타입 모델을 이용해서 이 슬래브가 어떤 내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시스템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등분포 하중을 다른 색깔을 써볼게요. 이런 집중 하중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집중 하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반등분포 하중이 이 집중 하중으로 바뀌었고, 여기 있는 반등분포 하중이 이 집중 하중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아까 4라는 하중이 있었으니까 4kNm/m라는 하중이 있었으니까 이 반 5m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여기에서는 20kN이 되고 여기에서도 20kN이 되겠죠. 이제 이 힘이 여기 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힘은 압축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각이 있으니 이 각에 의해서 이런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힘의 평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 슬래브의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또 내력을 스트러타입 모델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장력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 인장력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장력을 철근의 항복 강도로 항복 응력으로 나누게 되면 필요한 철근량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슬래브 디자인 시에 콘크리트가 이 압축력을 견딜 수 있는지도 체크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슬래브를 캔틸레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모멘트 선도를 그리게 되면 간단히 모멘트 선도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최대값이 있을 겁니다. 이 최대값은 또다시 여기 아까 뭐였나요? 4kNm/m였죠. 그러면 4 곱하기 여기 길이 L 제곱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모멘트를 갖다가 다시 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힘을 갖다가 철근의 항복 응력으로 나누면 다시 한 번 더 그 필요한 철근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얻은 철근의 양과 여기에서 얻은 철근의 양은 뭐 정확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값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슬래브에 설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슬래브의 내력을 구했으니까 이 슬래브의 지점에 작용하는 그 지점 발력을 다시 한번 쫓아가 봅시다. 여기 슬래브에 작용했던 지점 발력, 이 20kN는 어디로 가나요? 이제 이 20kN는 여기에 있는 벽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벽을 전단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들이 모두 전단벽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아까 슬래브의 설계에서 그걸 전제를 하고 지금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수평 하중을 이 시스템에서 전달해 줄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빌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내부에 코어가 있습니다. 이 코어는 화재 규정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벽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벽이 그만한 강성과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벽으로 대부분의 모든 횡방향 하중은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기둥들이 하중의 수평 하중 전달에 관여를 안 한다고 본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구조 해석을 했을 때 기둥을 이런 식으로 슬래브에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평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수평 하중은 오로지 여기 있는 전단벽으로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슬래브로 돌아와서 아까 슬래브의 지점 하중이 20kg였고 이 20kg가 20kN이 여기 전단벽에 각각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단벽의 자유물체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옆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캔틸레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여기에 이런 하중, 그 다음 층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층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층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층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은 또 이렇게 작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각각 10kN, 여기에는 20, 20, 20, 20, 10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외력을 구했으니 내력도 구할 지점 반력을 먼저 구해보죠. 지점 반력은 이 힘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이 힘들의 총합이 되겠죠. 그러면 100kN의 힘이 전단벽 밑부분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점 반력은 전단벽의 지점 반력은 다시 기초의 하중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초에 나중에 이렇게 하중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전단벽의 내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렸으니 이제 이 하중에 의한 내력을 구하면 되겠죠. 내력은 여기 모멘트 선도와 여기 전단력 선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모멘트 선도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리가 좁아서 제가 좀 좁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전단력은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멘트와 전단력을 구해서 여기 있는 전단벽에 설계를 또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간단한 팁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 전단벽에 각각 집중 하중으로 이 힘들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멘트를 구할 때 계산이 좀 번거롭게 됩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높이 곱하기 힘, 높이 곱하기 힘, 높이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힘이 대략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이 힘들을 등분포 하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분포 하중으로 보면 이 등분포 하중을 예를 들어서 Q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QL 제곱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최대값을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내가 수치 해석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결과와 이 값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는 내가 적용했던 하중이 제대로 적용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단력의 내력을 구했으니 이제 다시 기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기초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냈죠. 아까 전단벽에서 지점의 반력이 기초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전단벽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모멘트도 기초가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러한 휨 모멘트가 기초에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튼튼한 집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굳이 말뚝 기초를 하지 않아도 이 온통 기초로 이 건물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스프링으로 이 기초가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지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있는 기초와 지반의 그 사이의 마찰력으로 우리가 기초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을 받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모멘트의 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이런 휘력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이런 응력 분포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충력이 되겠고 여기는 인장력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땅과 기초가 접합이 되어야지 이것이 충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인장력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초를 지반 위에 얹는 것만으로서 힘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말뚝을 여기에 박아서 그 힘을 말뚝을 통해서 지반으로 전달해 주든지 아니면은 이 기초를 갖다가 더 크게 해서 그 자중을 늘려서 이 인장력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풍하중만 고려하게 되면은 뭐 무조건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중을 고려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경우 자중에 의해서 풍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력은 상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압축 응력의 분포가 집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끝부분에 약간의 인장력이 나타나더라도 이 건물이 넘어지지 않는 정도이면은 그것은 설계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기초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수평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와 그리고 또 그 수평 하중이 전달될 때 힘을 받는 구조재들 그리고 또 그 구조재들이 받는 내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평 하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